1년 전 백만장자 이명환 회장의 장례식엔 단 한 사람만 왔었다. 가족도 친지들도 동료도 없었다. 그의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그저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던 이름 없는 청소부 최복래였다. 그리고 그날 이 회장의 모든 유산은 복래와 그녀가 지켜낸 숨겨진 딸 지훈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진심이 모든 것을 끝내진 못했다. 그 진심을 부정하려는 그림자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대한그룹 법무팀 회의실. 이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손엔 오래된 금고 열쇠 복제본이 들려 있었다. 1년 전 판결 이후 우린 모든 걸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유산의 절반 이상은 아직 실제 현금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금고 안에 있는 그 문서들. 그게 진짜 마지막 기회야. 또 다른 남자가 말을 보탰다. 금고는 회장님이 생전 직접 설정한 이중 개폐식 도장식 금고입니다. 보조 열쇠는 본사 지하 금고에 아직 있고 1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손대지 않았죠. 이지훈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공식 소송이 아닌 내부 문서 열람이라는 명분이라면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거기서 지훈이란 존재가 사전에 회장과 무관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 한편 복래와 지훈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한 중학교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늦은 공부를 따라잡고 있었고 복래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지훈은 이제 말은 여전히 못했지만 표정과 눈빛으로 많은 것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다. 복래는 매일 밤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그 사람. 너를 숨겼던 이유,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세상은 때론 진실보다 기록을 믿거든.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등기우편이 복래의 집에 도착했다. 보낸 사람. 대한그룹 유산관리재단. 복래는 등기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내용은 이랬다. 이명환 회장의 유언 내용 중 금고 속 보관물 중 미처 개봉되지 않은 1차 기록 문서가 존재함. 후속 정산 및 보관 책임자로 복래 씨를 지정함. 금고 열람일 10월 28일 오후 3시 대한그룹 본사 지하금고. 필참 요망. 복래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위기감을 느꼈다. 왜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금고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걸까? 지훈은 봉투를 읽은 뒤 종이에 조심스럽게 적었다.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복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다시 시작이야. 이젠 우리가 지켜야 해. 회장님의 마지막 뜻, 그리고 내가 받은 이름까지. 10월 28일. 대한그룹 본사 지하 금고실 앞. 검은 정장을 입은 복래와 지훈. 그리고 한쪽엔 이지훈과 그의 변호인단이 서 있었다. 정말 오셨군요. 이지훈은 복래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당당하면 당신이 받은 유산이 진짜였는지도 이제 확인할 기회겠죠. 복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금고실 문이 열리고 담당 변호사가 지문 인식 패드를 활성화했다. 열람자 모두의 신원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사전 설정에 따라 지정된 열람자 복래 씨와 직계 상속인들이 입장 가능합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금고가 두꺼운 방화벽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금고엔 2-43 이라 적힌 태그가 붙어 있었다. 김도영이 다가가 말했다. 복래 씨, 열쇠는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당신에게 맡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복래는 가방 안에서 작은 목걸이 형태의 은색 키를 꺼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말보다 더 무거운 열쇠일 줄은 몰랐어요.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2개의 서류 봉투와 하얀 상자가 들어 있었다. 서류 봉투 하나에는 지훈 출생 전 기록, 또 하나에는 복내 유산관리동의 각서미 공개라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하얀 상자 안에는 작은 녹음기 1개. 김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회장님께서 생전에 한 번만 재생되도록 설정하신 보이스 레코더입니다. 녹음 파일은 단 하나, 복내 씨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 들었습니다. 복내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이지훈이 말을 끊었다. 재생하기 전에 우린 사본 요청을 합니다. 법적으로 녹음은 상속 관련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내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생은 제게 먼저 들려주세요.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은 제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건 예의니까요. 녹음기의 버튼이 눌렸다. 삐. 복내 씨. 이걸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나는 끝까지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를 인정하는 게 내가 가진 모든 걸 잃는 일 같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인사를 받던 그날부터 나는 매일 조금씩 살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인생의 마지막 믿음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진실을 흔든다면 이 금고 안의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해 주세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녹음이 멈췄다. 복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조용히 복내의 손을 감싸주었다. 이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그 눈 속엔 조금씩 무너지는 기색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이 메모지에 글을 적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금고는 진실이 담긴 마음이었어요. 이젠 저희가 그걸 지켜야 해요. 복내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지훈아.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마지막 선택이었어.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기억이 복내의 손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듯했다. 대한그룹 지하 금고 안. 지훈은 복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봉투 위의 글씨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복내를 올려다보았다. 지훈 출생 전 기록. 누군가 출생의 순간을 봉투 하나로 기록해두었다는 사실이 복내에겐 다소 불편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열어야 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존재를, 그리고 상처를 더는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었기에 복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A 사용지 4장,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첫 장에는 산부인과 출산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환자명 정윤이 1981년생. 출산일 2005년 3월 29일. 출산 장소 세광 산부인 과폐원. 신생아 여아 체중 2.4kg 조산김이 있음. 산모 상태 극심한 출혈로 인한 쇼크 진단 입원 권고. 보호자 서명 없음 무연고. 복내는 눈썹을 찌푸렸다. 정윤이? 김도영이 곁에서 설명했다. 이 회장님의 연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관계도 아니었지만 사내 외주 직원이었고 장기간 단독 계약을 유지했던 분이죠. 이지훈이 조소를 흘리며 말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복내는 그를 무시하고 2번째 장을 펼쳤다. 2번째 장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 회장이 직접 남긴 글이었다. 나는 윤희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다. 회사 이미지, 가족 반대, 그 모든 걸 핑계 삼아 그녀를 밀어냈다. 그녀는 조용히 떠났고 아이를 남겼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찾았을 땐 윤희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복내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 글자마다 담긴 회장의 자책과 슬픔이 그녀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3번째 장은 출생 미등록 사유에 대한 메모였다. 지훈이는 태어났을 때
출산 당일 어머니가 실신 상태였고 가족 정보 입력이 불가능했기에 보건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됨. 이 회장 본인이 후원 계약을 맺고 법적 입양 아닌 비공식 보호 상태 유지. 복내는 중얼거렸다. 결국 이 아이는 태어났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거네요. 김도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그게 평생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생전에 어떤 기록에도 지훈 양을 남기지 않았던 거고요. 한편으론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죠. 마지막 네 번째 장에는 긴급 연락처라 적힌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그 아래엔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혜숙 정윤이의 언니. 10-4XXO-XX39. 복내는 놀란 눈으로 김도영을 쳐다봤다. 언니요? 아이에겐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이지훈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그럼 상황이 바뀌겠군. 지훈이가 유일한 상속자라는 말은 이제 안 통하지. 김도영이 단호히 말했다. 그분은 회장님께 지훈이를 자신이 맡겠다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훈이 태어났을 당시 정윤혜 씨와 연락을 끊은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복내는 다시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침묵.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엔 두려움과 궁금증이 동시에 맴돌고 있었다. 복내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아, 너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니? 지훈은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버림받은 기억을 마주할 용기였다. 며칠 뒤, 복내는 김도영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주소지 확인 결과 김혜숙이라는 인물은 현재 중앙시장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키에 강한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다. 복내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정윤희 씨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순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동생이요. 죽은 지 오래됐죠. 왜 묻죠? 복내는 봉투를 내밀었다. 지훈이라는 아이, 윤희 씨의 딸이에요. 지금은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혜숙은 입을 다문 채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눈썹이 짙고 왼쪽 눈 밑에 점이 있죠? 복내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김혜숙은 눈을 감았다. 윤희가 입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어요. 우리 애는 절대 아무도 모르게 키워달라. 그 말만 기억나서 찾을 엄두조차 못 냈어요. 미안해요. 정말. 그녀는 봉투 안에 있는 지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지금은 잘 있나요? 복내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 회장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는 저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 복내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엔 김혜숙이 건넨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지훈아, 내가 내 조카라는 걸 이제서야 아니 뭐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건 당신을 지우려는 사람들 앞에 내가 먼저 서겠다는 거야. 복내는 그 쪽지를 지훈에게 전해줄 준비를 하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과거는 지워진 게 아니었다. 단지 누군가가 기억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다. 서울 아침 뉴스 메인 헤드라인. 화면 한가운데엔 짙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전 그 아이의 이모입니다. 제 동생이 회장님과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도 위중했기에 동생의 유언대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기자는 물었다.
그 아이 지훈 양이 현재 회장님의 전 재산 상속자로 지정돼 있는데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김혜숙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아이가 받은 사랑과 보호는 진심이라 믿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제가 가족으로서 지훈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복례는 뉴스 화면을 말없이 바라봤다. 지훈은 옆에서 자신이 나온 영상이 아닌 이모라는 여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이모. 입술을 움직이지 않지만 그 표정엔 명확한 단어 하나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종이를 꺼내 적었다.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게 걸려. 그분의 마음이 진심인 건 알겠는데 세상은 마음만으론 굴러가지 않거든. 같은 시각 이지훈은 사무실에서 기사를 훑어보고 있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갑자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됐어. 이제 판이 열렸어.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김혜숙 씨를 이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우린 다시 상속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법적으로 지훈이는 친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무연고였기 때문에 유일한 후견인으로 복례가 인정받았지만 이모가 살아있었다는 건 법적으로 상속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야. 며칠 후 복례 앞으로 다시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이명환 회장 유산 관련 제3의 직계 친족이모 확인으로 인한 유산 분할 재심 청구 예고, 피상속인 측 입장 정리 요청. 복례는 손에서 종이를 떨구었다. 지훈은 곁에서 조용히 주워들었다. 아이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례는 그 손을 덥석 잡았다. 우린 지지 않아. 절대 너를 다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김도영은 상황을 듣고 복례를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2개의 서류를 꺼냈다. 하나는 김혜숙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 지훈 양과의 법적 혈연관계가 입증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복례가 물었다. 이건 김혜숙 씨가 최근 한 로펌과 비공식 미팅을 진행했다는 내부 제보 메모입니다. 그 로펌, 이지훈 씨 쪽과 자주 연결되던 곳입니다. 복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결국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구먼. 며칠 후 복례는 지훈을 데리고 김혜숙을 다시 만났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긴장이 느껴졌다. 지훈이 앞에선 거짓말하지 마세요. 복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김혜숙이 되묻자 복례는 서류를 꺼냈다. 로펌 미팅, 정말 순수한 가족으로서 접근한 겁니까? 김혜숙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엔 정말 조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기자들이 몰려들고 이지훈 씨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들 지훈이가 회장 친딸이라는 사실조차 부정하려고 했어요. 복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서 계약했습니까? 김혜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지훈이 종이에 글을 적어 내밀었다. 그래도 진짜 가족이 한 명쯤은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김혜숙은 그 종이를 보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그날 밤 복례는 지훈을 재우고 혼자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봤다. 이 회장이 지훈을 안고 있던 한 장의 사진. 아이를 바라보는 그 남자의 눈엔 사람다운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사람이란 게 마음은 있어도 상처를 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김혜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준비한 원고도 없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지훈 양은 제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 곁에 남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가족이란 자리는 그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일 수 있으니까요. 그 영상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SNS에는 댓글이 이어졌다.
가족이란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복래님, 지훈님 응원합니다. 상속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 유산이네요. 하지만 그 영상 뒤편 어둠은 또다시 꿈틀대고 있었다. 이지훈은 전혀 흔들리지 않은 얼굴로 다른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럼 이제 이걸로 간다. 그가 손에 쥔 건 과거 복래의 젊은 시절 형사처벌기록조에서 사본이었다. 서울법원 민원조회센터. 이지훈은 테이블에 종이를 펼쳤다. 그가 갖고 온 문서엔 오래된 기록이 흑백 잉크로 인쇄돼 있었다. 피의자 최복래. 생년 1950년. 혐의 사기 및 명예 대여. 판결 벌금 300만 원. 판결일 1997년 4월 18일. 이지훈은 기가 막힌 듯 웃었다. 이런 전과가 있는 여자가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고 벌금형이라 법적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대중 앞에 공개한다면 이미지 타격은 분명합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사람들은 진실보다 더러운 과거에 먼저 반응하지. 며칠 뒤 포털 메인 기사로 복래의 과거가 공개됐다. 청소부 복래, 과거 명의사기 벌금형. 회장 유산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댓글창은 곧 분열됐다. 아니, 이런 사람한테 유산을 넘겼다고. 그래도 지훈이 키운 건 맞잖아. 과거는 과거고 유산도 다 쇼였네. 결국 다 꿰찬 사람은 전과자라니. 복래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손을 꼭 붙들고 앉아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다. 할머니, 정말 그랬어요? 복래는 아이의 글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머니가 그런 적 있어. 그땐 정말 사는 게 너무 막막했거든. 남편은 병으로 쓰러지고 아들은 사고로 죽고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어. 지훈은 그 종이를 내려놓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자신을 지켜줬던 손. 따뜻했지만 이제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복래는 며칠 후 김도영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나 그 사람 회장님과 만난 게 처음이 아니야. 김도영은 놀란 듯 물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래는 천천히 말했다. 1997년 내가 벌금형 받고 집까지 날리게 생겼을 때 처음으로 손 내민 사람이 바로 이 회장님이었어. 그땐 그냥 익명으로 봉사활동 오신 기업인이라고만 들었는데 나중에 알았지. 그가 누구였는지. 김도영은 숨을 삼켰다. 그럼 그분은 처음부터 복래 씨를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마 그랬을 거야. 하지만 내겐 한 번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지. 난 그저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해줘서 오히려 고마웠어. 지훈은 복래의 노트를 하나 꺼내 그녀가 써놓은 과거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1997년 3월 남편이 병원비 밀려 쫓겨남. 식당에서 허드렛일 하다 명예 대여 요청받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살기 위해선 방법이 없었음. 법원에서 벌금. 눈물 한 방울 없이 받음. 사람들 눈 피하려다 청소일 시작함. 누구도 나에게 이름을 묻지 않음. 그게 오히려 편했음. 지훈은 그 글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메모지에 단 한 줄 적었다. 할머니는 살아남았어요. 복래는 아이를 껴안았다. 그 품은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복래를 용서하지 않았다. 다음 날 대한그룹 내부에서 유산 재배분에 대한 긴급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유는 유산 수혜자 복래의 신뢰성 문제였다. 이지훈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제 봐요. 아버지는 감정에 휘둘렸고 법적 관점에서 이 유산은 모두 무효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탁관리계약 파기, 유산 집행 보류, 그리고 복래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반격까지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김도영은 복래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막으려면 복래 씨가 언론 앞에 직접 서셔야 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당신 입으로 말해주셔야 합니다. 복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말할게요. 그 사람 앞에선 침묵이 예의였지만 이 아이 앞에선 진심이 예의니까. 며칠 후 복래는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최복래입니다. 1997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선 어떤 수치도 감당해야 했고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저는 매일 바닥을 닦으며 살았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그 사람, 이 회장님은 그런 저를 처음으로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준 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존재입니다. 그 아이를 지우려면 먼저 절 지우세요. 그 말이 끝나자 기자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 둘, 박수는 커졌다. 복래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지훈의 손을 다시 잡았다. 괜찮아.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 복래의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응원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를 입에 올렸지만 더 이상 그 말들이 지훈의 마음을 찢지는 않았다. 복래는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때로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 그날 밤 복래는 이 회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늘 냉철했던 그의 얼굴, 그러나 그 안에 있던 사람의 온기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된 듯했다. 며칠 뒤 김도영에게 한 통의 연락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대한그룹 보안팀의 전 실장 이정우. 저는 회장님의 특별 지시를 직접 수행한 사람입니다. 혹시 2호 금고에 대해 들으신 적 있습니까? 김도영은 눈을 크게 떴다. 2호 금고요? 회장님의 유산은 이미. 이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1호. 모두가 아는 그 금고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모두가 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보다 사람 이름에 담겨 있다고. 며칠 후 복래는 지훈과 함께 한 건물의 옥상층으로 올라갔다. 오래된 보관소. 비밀번호 패드는 녹슬어 있었고 철문은 무거웠다. 김도영은 키패드를 누르며 말했다. 이곳은 회장님이 개인 사적 기록 보관소라 불렀던 장소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오셔서 시간을 보내셨죠. 철문이 열리고 먼지 쌓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안엔 작은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다. 번호는 없다. 오직 지문 인식만. 김도영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지문, 복래 씨예요. 복래는 잠시 놀라더니 손을 내밀었다. 삐. 녹색 불이 들어오고 뚜껑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작은 나무 상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얇은 회색 노트 한 권. 복래는 나무 상자부터 열었다. 그 안에는 대한그룹 직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사원증 사본. 수십 개가 정갈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복래가 중얼거리자 김도영이 말했다. 회장님은 매년 12월 이 사원증들 중 1년간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던 이름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따로 적으셨죠. 내가 모른 채 지나쳤던 사람들이라며. 복래는 그 사원증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말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딘가에서 사라졌겠지. 지우는 조용히 메모지에 썼다. 이건 유산이 아니라 회장님의 기억이에요. 복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회색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엔 굵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은 이명환. 나는 백만장자였고 동시에 한 번도 내 이름으로 불려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 문장은 복례와 김도영 그리고 지훈의 마음을 동시에 멈추게 했다. 노트는 회장의 일기 형식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회의, 홀로 보낸 명절, 지훈을 처음 본 날의 감정, 복례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건넸을 때의 심장 박동. 그날 나는 살아있었다. 이름이 아닌 사람으로 불렸기 때문에. 나는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무거웠기에. 하지만 복례 씨, 당신을 보며 생각했다. 기억은 나눠질 수 있겠구나. 지훈이는 세상에서 잊힌 이름이었지만 당신 덕분에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노트를 덮은 복례는 말없이 금고를 닫았다. 이건 공개하지 않을게요. 복례가 말했다. 왜죠? 김도영이 물었다. 이건 세상에 말하려고 남긴 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라고 남긴 거예요. 이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이름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이름은 기억이니까. 그날 밤 지우는 복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다. 저도 누군가의 기억이 될 수 있을까요? 복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넌 이미 누군가의 기억이야. 내가 걸어온 길, 그 모든 순간이 이름이 될 거야. 다음 날 복례는 금고에 남은 유산 일부를 직원 가족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기부 이유란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회장님께 받은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더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복례는 한 장의 편지를 써서 지훈의 베개 아래에 놓았다. 지훈아, 이름을 가진다는 건 세상에 나를 새긴다는 거란다. 누가 뭐라 해도 넌 이제 절대 지워지지 않아. 서울 외곽, 낡은 건물의 지하실, 문틈으로 새어나온 형광등 불빛이 거무튀튀한 벽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노트를 덮었다. 회색 수첩엔 이 회장 개인 비서실 문서 기록이라 쓰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이제 나도 나서야겠군. 며칠 후 김도영은 복례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다. 이게 한 남자에게서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도 연락처도 없이 단 한 줄, 그날의 기억 아직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복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엔 낯선 남성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회장님은 당신에게만 말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복례가 묻자 김도영도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익숙합니다. 예전 회장님 일정표에서 자주 보였던 시라는 이니셜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대마다 회장님은 회의도 없고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어요. 복례는 무언가 직감했다. 혹시 그 사람이 회장님의 진짜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지우는 복례 곁에서 조용히 일기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복례가 놓은 사진을 바라보며 종이에 단어를 적기 시작했다. 마지막 사람, 숨겨진 이름, 말하지 못한 진심, 그리고 맨 아래 조용히 써내려갔다. 우리를 다시 흔들 사람이 올지도 몰라요. 복례는 지훈의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서야 해. 이튿날 복례와 김도영은 편지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다. 서울 종로. 오래된 한옥 구조의 작은 사무실. 문에는 조용진 대한그룹 회장 외부 자문 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조용진 씨. 이분 이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김도영이 속삭이듯 말했다. 복례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백발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셨군요. 그는 아주 조용히 웃었다. 조용진은 차를 내오고 서서히 입을 열었다. 이명환 회장은 삶의 마지막 3년간 거의 매주 저를 찾았습니다. 아무 기록도 없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단 하나 기억을 정리하고 싶다고만 했죠. 복례가 물었다. 기억을 정리요? 조용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를 어느 날부턴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수치가 되었고 성공조차 무색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훈 양을 지키기 위해 유언장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 절대 쓰지 못한 이름이 있었죠. 복례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구였습니까? 조용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아이의 어머니 정윤혜 씨가 아닙니다. 복례는 충격에 입을 막았다. 정윤혜 씨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단 말입니까? 조용진은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은 바로 당신입니다. 복례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무슨 소리죠? 조용진은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건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손글씨 편지였다. 복례 씨, 제가 당신에게 진심을 고백하지 못한 게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지훈이의 어머니가 당신이 아니라는 걸 저는 끝까지 감췄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훈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제 인생이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인간답게 대해준 단 한 사람. 복례는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조용진은 조용히 웃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는 당신을 향한 감정을 이름으로 남기지 않고 행동으로 남겼으니까요. 그날 밤 복례는 지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옆에 누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훈은 메모지에 글을 썼다. 할머니는 회장님을 좋아했어요? 복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대답했다. 응. 그 사람은 날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외면한 적도 없었어. 다음 날 조용진은 김도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례 씨에겐 말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 그건 유언장을 새로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례 씨가 자기 인생을 자신의 이름으로 마무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색빛 노을이 서울 하늘을 덮고 있었다. 복례는 오래된 우산을 들고 대한그룹 옆에 붙은 작은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직원 기록을 보관하던 문서 창고였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관리자가 퇴직 전 그녀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혹시 모르니 복례 씨도 한 번쯤 들여다보세요. 거긴 아직 지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문을 열자 낡은 철제 서랍들이 줄지어 있었다. 먼지 냄새, 철제 문서 표지의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 숨겨진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복례는 천천히 서랍 하나를 열었다. 1990만 2000년 비정규직 기록이라 적힌 레이블. 서류들 중 몇 장을 펼쳤을 때 그녀는 멈췄다. 사원명 이순희. 직무 엘리베이터 안내원. 근무일 1992.03 1995.12. 퇴사 사유 사고 사망. 기록 상급자 대응 미흡으로 본사에 고발 접수된 무마. 복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다음 페이지. 사원명 정하나. 직무 외주 식당 조리보조. 퇴사 사유 임신으로 인한 계약 해지. 비고 복귀 요청 있었으나 승인 거부. 그녀는 다음 장을 넘기지 못했다. 단 한 줄로 정리된 인생, 그 속에 담긴 무수한 하루와 눈물,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존재.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린 그저 일을 한 게 아니라 살았던 건데. 그때였다. 지훈이 조용히 뒤를 따라와 복래의 곁에 섰다. 복래는 놀라서 물었다. 지훈아, 너 어떻게 해? 지훈은 메모지에 짧게 적었다. 할머니가 혼자 올 것 같아서요. 복래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사원 기록 하나를 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이 위를 천천히 짚으며 이름들을 따라 읽는 듯 손끝을 움직였다. 임정순, 박혜연, 오세진, 이경자. 복래는 작게 웃었다. 그래, 이름이 있었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이름들이. 다음 날 복래는 대한그룹 공식 홈페이지에 기록 요청서를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기존 비정규직 인력 중 근속 연수 5년 이상 기록 미등록자들의 이름을 회사 내 기념석에 새겨주십시오. 그들은 이 회장님의 성공을 함께 만든 사람들입니다. 며칠 후 회사 측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과거 기록에 대한 관리 미비를 인정하며 내부 검토를 거쳐 기념석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복래는 지훈을 데리고 작은 석비가 세워질 예정인 공간을 찾았다. 그곳엔 잠정 리스트로 뽑힌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다. 총 312명. 그중 복래가 기억하는 이름도 그녀가 잊고 지낸 이름도 있었다. 지훈아,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훈은 메모지에 적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거예요. 며칠 후 복래는 자정 무렵 이 회장의 무덤 앞에 섰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석비 명단을 펼쳤다. 당신이 다 안아주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안을게요. 이 아이와 내가. 지훈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편지를 한 장 꺼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랑 저는 그 이름들을 지켜주기로 했어요. 괜찮죠? 그날 밤 복래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기억해. 이름은 누군가에게 부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우지 않기 위해 있는 거야. 넌 이제 누구의 기억에도 지워지지 않을 사람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붙들고 서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대법정. 재심의 날. 법정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판사는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본 사건은 이명환 회장의 유언장 효력과 상속의 정당성에 대한 재심 청구건입니다. 청구인은 이지훈 외 형제 2인, 피청구인은 최복래 및 지훈 양입니다. 이지훈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희는 지난 1심 과정에서 회장님의 판단 능력 및 상속 판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복래 씨가 유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1997년 형사처벌 이력이 있고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그는 이어 회장의 정신 감정 기록 일부와 복래의 과거를 담은 보도 자료를 꺼냈다. 이에 맞서 복래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복래 씨는 유산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지훈 양을 보호해온 세월만 10년이 넘습니다. 회장님의 신탁 관리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보호자와 후견인이 되었고 과거 벌금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경미한 건으로 당시 상황은 충분히 참작될 사유였습니다. 그는 이어 회장 본인의 음성 파일, 지훈의 병력 기록, 그리고 복래가 회장과 함께 있었던 다수의 병원 출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증인 최복래 씨. 증인석에 앉아주시겠습니까? 복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향했다. 판사가 물었다. 최복래 씨, 회장님께서 유산을 남긴 이유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분은 처음부터 유산을 나눠주기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아들도 가족도 다 버릴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엔 단 한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회장님의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고 존재조차 지워졌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에게 그 사람은 기억을 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지훈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다. 기억이 법입니까? 재산이란 건 기록이 있어야지 기억으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복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기억은 법이 아니죠. 하지만 그분은 마지막 유산을 기억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은 사람에게. 그때 복래는 마지막 카드 하나를 꺼냈다. 김도영이 가져온 USB. 그 안에는 회장의 비공식 녹음 파일이 있었다. 복래 씨, 혹시 그들이 당신을 몰아세운다면 이 파일을 틀어주세요. 내가 누구를 마지막으로 기억했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녹음이 재생되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내 유산이 왜 복래 씨와 지훈에게 가야 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본 사람은 복래 씨였고 나를 사람이라 불러준 이는 지훈이었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선택입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법정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판사는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본 법원은 이명환 회장의 유언 및 관련 신탁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청구인의 재심 요청은 기각되며 복래 씨와 지훈 양이 유산 수령 및 보호자 지위는 변함없이 유지됨을 선고합니다. 이지훈은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떨궜다. 그가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이제서야 깨달은 듯했다. 법정 밖 지훈은 메모지에 단 한 줄을 적어 복래에게 건넸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기억이 이긴 거예요. 복래는 아이를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지훈아.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사람을 살리는 건 기억 속 이름이란다. 재심이 끝난 날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긴 싸움이 끝났지만 복래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이 회장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본 사람은 복래 씨였고 나를 사람이라 불러준 이는 지훈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긴 세월 묻혀있던 이름들의 무게를 모두 끌어올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조용히 작은 편지를 복래에게 건넸다. 할머니, 저도 누군가의 이름이 되어도 될까요? 복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미 많은 사람들 마음에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졌어. 며칠 뒤 대한그룹 사옥 뒤편. 새로 만들어진 기록의 정원에 312명의 이름이 새겨진 석비가 세워졌다. 그 이름들엔 과거에 단 하루도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박혜연, 오세진, 임정순, 최복래. 지훈은 석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얹었다. 그리고 메모지에 이렇게 썼다. 할머니도 여기 있네요. 복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제 내 이름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된 거지. 기념식이 끝난 뒤 지훈은 작은 요청을 했다. 제 이름도 어디에 새겨주면 안 될까요? 복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직 너무 어려. 이름을 새기기엔 내 삶이 더 많이 남았어. 지우는 종이에 적었다. 그럼 일단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사람부터 될게요. 복례는 그 말에 눈물을 삼켰다. 며칠 후 복례는 작은 공간을 임대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기억으로 남기기 위한 작은 기록관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 공간의 벽엔 이 회장이 남긴 마지막 문장이 걸렸다. 이름이란 건 부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를수록 남는 것이다. 기록관엔 지훈이 직접 손으로 쓴 사원명부가 붙어 있었고 누군가는 거기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내기도 했다. 복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훈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아이가 아니었고 복례는 더 이상 청소부 한 명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이 되어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어느 날 복례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보낸 사람 김혜숙. 복례 씨, 지훈이를 안아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끝내 그 아이를 지킬 용기가 없었지만 당신은 그 아이를 기억으로 키워줬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제 이름도 그 벽 어딘가에 남겨주세요. 언젠가 지훈이가 제 이름을 한 번쯤 불러줄지도 모르니까요. 복례는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다. 그래요. 당신도 이름을 남길 자격이 있어요. 기록관 벽 한켠 잊히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섹션에 복례는 김혜숙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지우는 그 이름 아래 손글씨로 짧게 메모를 남겼다. 늦게 온 가족도 가족입니다. 그날 밤 복례는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다. 지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같이 조용히 글을 적었다. 복례가 쓴 글은 이 회장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다. 회장님, 이제야 조금은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끝내 말하지 못한 이름이 있었는지. 당신은 기억에 살아있었고 우린 이제 그 기억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고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부를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복례의 어깨에 기대었다. 메모지엔 이름 한자가 적혀 있었다. 최복례. 그리고 그 아래엔 또박또박 그녀 자신의 이름. 지윤. 복례는 그 글자를 읽고 천천히 웃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봄이었다. 유난히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바람이 부드러워진 계절. 복례는 서울 외곽 작은 마을에 위치한 기억의 집 간판을 달고 있었다. 이곳은 지훈과 함께 이름을 잃은 사람들, 기억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낡은 의자 위에 놓인 수십 장의 편지들이 조용히 사람들을 맞이했다. 할머니, 이 사연은 어디에 붙일까요? 지훈이 조용히 메모지를 건넸다. 복례는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한 번도 이름을 불려본 적 없어요. 그래, 이건 첫 이름 구역에 붙이자. 지훈은 조심스레 푸른색 마스킹 테이프로 편지를 벽에 붙였다. 그 글씨 아래 지훈은 작게 덧붙였다. 이름이 있어 고맙습니다. 방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둘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렀다. 어느 노인은 죽은 딸의 이름을 작은 종이에 적어 벽에 붙였고 어느 청년은 잊힌 할머니의 요양원 이름을 되뇌며 울었다. 그들은 떠날 때 하나같이 말했다.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지우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사람들 눈을 피하지 않았고 늘 메모지 대신 짧은 종이에 한 문장씩 글을 남겼다. 그녀가 쓴 가장 자주 보이는 말은 이거였다. 당신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김도영이 들고 온 오래된 봉투 하나가
복례의 책상 위에 놓였다. 이건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문서입니다. 공식 유산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만약 복례 씨가 이름을 세운다면 그 공간에 이걸 사용하라고 남긴 기록입니다. 복례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땅 문서 그리고 짧은 쪽지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남기되 장식하지 말고 기억하시오. 이곳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장소가 되길. 이명환. 복례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날 알았네. 며칠 후 복례는 지훈과 함께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다. 이 회장의 이름이 아닌 그의 첫 번째 인사 대상자였던 임정순. 그 이름으로 기억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지훈아. 복례가 말했다. 지훈은 종이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엔 적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작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임정순. 복례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입가에 한참을 머무는 미소가 번졌다. 지훈아, 지금 말한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작게 말했다. 기억, 이름, 지우면 안 돼요. 복례는 그 아이를 꼭 안았다. 그래, 넌 회장님의 마지막 유산이자 내 인생이 처음이자 마지막 선택이야. 그리고 지우는 복례의 귀에 처음으로 속삭였다. 최복례. 그건 이 아이가 세상에 와 처음으로 내뱉은 이름. 그리고 가장 깊은 감정이 담긴 한 사람을 향한 부름이었다. 복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 완전히 받아들여진 듯한 감정을 느꼈다.